네, 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개막했는데 올해 이 회사 행사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4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올해도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전 세계 한 500개, 한 50개국, 1,500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앞으로 향후의 그러한 변화들, 뭐 이런 특히 이제 자본시장과의 연계된 그런 측면들을 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 6개의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생명공학 측면에서의 투자, 그래서 특히 이제 제약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에 M&A를 첫 번째 주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파괴적인 디지털 헬스 모델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디지털 헬스의 연계 방안 측면들을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민간의 헬스케어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사모펀드의 최근 제약 분야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엑셀레이션 자본가의 측면들, 다섯 번째는 병원과 건강 시스템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 측면, 특히 이제 규제와 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럽의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변화 측면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의 유럽의 중요성,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로 6가지 이상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주목할 만한 큰 행사인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 그러면 어디가 가며 또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대규모로 지난 과거에 유한여행과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수출에 발달이 됐다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JP 측에서는 올해는 그 메인 트랙을 300개 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이제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JP 쪽에 초청을 받은 기업은 그 이외에 5곳 정도가 되고 있고, 이를 포함해서 한 20개 군데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용들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SK 판코텍이 이제 소위 프라이빗 트랙 쪽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그다음에 LG화학, 시젠, HK 이노엔 이런 기업들은 아시아 트랙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SK 판코텍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유럽과 미국 쪽에 그런 그 합성의약품과 이제 바이오의약품 쪽에 어떤 CDMO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양축의 글로벌 어떤 그 CDMO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12일 날, 3시부터 한 4시 반경에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한미약품, CJ, HK 이노엔, 그 다음에 LG화학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한미약품은 이제 올해 2개 정도의 신약들의 FDA 허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또 이 오미크론을 위해서 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뭐 이런 진단 쪽에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뉴스가 나올까요?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4 공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건설한다고 발표하고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6 공장을 건설한다는 걸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제 4년 연속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 기업으로 추천되고 있는데요. 그 발표자는 이제 그 전임 삼바의 그런 대표이사가 송도에서 화상으로 직접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아마 6 공장들은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라든가 항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공장들은 백신이나 앞으로 유망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 차세대 CDMO 신규 진출을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윤택 원장님께서야 뭐 제약 산업 쪽의 전반적인 또 발전 이런 걸로 고민하시겠지만 이 제약 바이오는 우리 증시 투자자분들에게도 그야말로 애정과 정오가 엮이는 애정이 겹쳐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참 화려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K바이오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뭐 미국의 FDA 허가 전망 이런 걸 봤을 때 올 한 해는 작년 대비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려울까요? 지금 뭐 사실은 이러한 그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FDA 허가가 실사와 연계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양상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허가가 지금 현재 가시권에 든 기업들이 한 4개 정도 신약들이 이제 미국 FDA 허가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GS 녹십자가 2월에 혈액 제재로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언급했던 한미약품이 그 비슷한 항암제 치료제인 포지오티냅이 지난 12월 달에 이제 FDA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리뷰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 연계됐던 품목이죠. 유한양행에 렌피집이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들 그리고 메지온이 이제 동아 ST의 스피노프 회사였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유대나필 그 신약 후보 물질로 상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FDA 허가가 굉장히 주춤했는데 올해는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32건의 기술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규모가 13조 2천억 정도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수치는 이제 2020년에 최대를 찍었습니다. 10조 1,500억 정도 찍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금액상으로도 13조 2천억에 굉장히 높은 수치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이들 기술 수출된 품목들이 향후에 글로벌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기술 수출 측면에서 가장 크게 빅딜을 성사시킨 기업은 이제 GC 녹시자 랩에서 랩셀이죠. 그래서 미국의 자회사인 아티바가 미국 MSD 머크에 2조 원 가량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고요. 건수로서는 대웅제약이 텍스프라젠이라는 영성 식도염에 관련된 신약으로 중국이라든가 콜롬비아, 미국 등 4개의 국가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미국 FDA 허가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기술
수출된 품목들이 실적으로 미국 회사 등을 통해서 미국 FDA 허가의 가시권이든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먹는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이 되는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우선은 2만 명분의 그러한 그 화이자의 먹는 약 치료제가 이제 도입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공급 물량은 계약 물량은 76만 2천여 명 정도의 물량이 이제 확보된 상태인데 2만 명분의 그런 그 수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물량은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뭐 한 60세 이상의 그 노인 인구와 그 다음에 그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이자의 박스로비드라고 하죠. 소위 그 복합 형태의 치료제인데요. 지금 현재 임상의 결과를 보게 되면 허가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를 해서 본다면 입원과 그 사망 환자의 비율을 8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이제 오미크론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증으로 예방하고 그거를 막아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위탁 생산 이른바 뭐 CDMO 그렇게 해서 네. 뭐 여전히 우리가 그쪽을 일정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 외에 이렇게 맨날 남들 그거 기술 갖고 위탁 생산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CDMO 이제 사업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전에는 단순 위탁 생산 CMO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뭐 개량까지 해주는 모델이 이제 CDMO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평균 12%의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한 22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글로벌 리포트들은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CDMO 쪽에 유명한 분야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게 mRNA라든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M&A가 확대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도 굉장히 이쪽 분야에 M&A 글로벌 측면에서 이제 M&A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측면에서는 또한 이제 그 코로나 백신과 연계돼서 이제 부스터샷 같이 이제 연계되면서 지속적으로 뭐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이제 한 6조 원 정도 독감 백신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이런 CDMO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백신 글로벌 허브를 도약하자라는 측면에서 백신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상을 이제 국내적으로 하고, 근데 국내에도 이런 그 백신 투여할 수 있는 환자 내지는 그 지원자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 상반기에 아마 이 그 코로나19 백신이 국산화된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 부스터샷 3차 뭐 4차든 뭐 이런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또 추가적인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의 어떤 자체 보유하는 거가 굉장히 또 앞으로 잠잠해 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미션이고 또 차기에 또 변이에 대한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제약바이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백신 쪽에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개발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국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기업들도 굉장히 기술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기술의 진일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선은 질환 측면에서는 이제 항암제와 그다음에 뇌질환 쪽, 뭐 치매 치료제와 같은 뇌질환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는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기술적으로 굉장히 확대된 또는 진일보된 기술을 접목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기업이 그런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플랫폼을 보유 여부가 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측면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돼서 역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현지에 직접적으로 마케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얼마만큼 다국적 기업, 외국의 능력 있는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